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책을 또 쓰셨어요? 아유, 신작을 또 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또 시간을 내셔가지고 책을 내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아주 경제적인 하루는 예전에 한번 초고를 써서 출간한 적이 있어. 그런데 이번에 새로 어떤 출판사에서 찾아오시더니 옛날에 그 책 나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절판됐는데 증보판으로 또 요즘에 부합하게끔 약간 수정보완해서 내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주시더라고. 근데 나도 사실 깜빡 잊고 있었어. 이 책을 예전에 내가 냈었다는 걸. 근데 나도 이제 사람인지라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 책을 내는 스타일이. 우리 왜 작곡가들도 딱 들어오면 누구 음악인데? 이렇게 느낌 나오잖아. 네, 당연하죠. 그런 것처럼 나도 사실 초반에 어떤 내가 책을 집필하는 어떤 관에 의거해서 어떤 책을 냈을 때 나만의 스타일이 좀 자리 잡힌 게 있어.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내면 책을 내가 되게 편하게 내는데 이 책은 내가 그런 스타일로 낸 책이 원래는 아니야. 그러니까 집필 방식이 통상적으로 내가 즐겨하는 방식이 아닌 걸로 했는데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는 가장 애정이 많고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한 바도 좀 초반에 좀 원대한 꿈을 꿨어. 왜냐하면 내가 베스트셀러 뭐 종합순위에 한 두억 원 올려보니까 약간 오만해진 거지. 내가 책으로 이런 화두를 던지리라 아니면 이런 대안을 제시하리라 막 하면서 그때 작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책을 집필하다 보니까 그때 고생 진짜 많이 했지.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내는 지금까지 혼자 낸 책이 한 10권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애정 어린 책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좀 책을 내셨는데 이 오늘 소개해 주실 이거 아주 경제적인 하루 이 책이 기존에 있었던 다른 책하고 좀 다른 점은 뭐예요?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 경제학 원론 수업 요즘은 교양처럼 많이들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 원론은 말 그대로 그래프 막 나오고 어떤 거는 수식 나오고 막 미분하도록 나오기도 하고 말 그대로 아카데믹해. 그런데 도대체 그 경제라는 걸 배워서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쓰지?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쓰지? 이러려면 약간 누가 브릿지를 해주거나 코디네이팅을 해줘야 돼. 그 원론이 네가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할 때, 네가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할 때, 네가 회사에서 또는 알바생을 고용할 때 그 알바생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또 열심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급여를 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누가 브릿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브릿지를 안 해주니까 경제학은 좀 배웠다 싶은 사람들조차도 경제학을 현장에서 쓰지를 못하는 거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지. 그리고 또 한 측면이 뭐가 있냐면 나도 경제학 좀 배워보고 일상에서 생활하는데 좀 써보고 또는 투자하는데도 써보고 이렇게 하려고 경제학 원론 제대로 우리 한국인들도 그런 거 있잖아. 나 제대로 한번 처음부터 각 잡고 해보자. 이런 마음에 경제학 원론 책을 사봤는데 그게 말 그대로 원론이지 현실 부합성은 떨어져. 이렇게 해서 경제학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책을 쓸 때 이 책은 쉽게 말해 경제학 사용 설명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내가 오전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리고 집에 와서 내 일상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주려고 썼던 대표적인 책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저 원론책에 있는 이 대목을 일상에선 어디다 활용한다라는 걸 말씀드려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랬네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내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또 객관적인 근거 또는 사례 그리고 이전에 이걸 활용해서 큰 성과를 거뒀던 사람들 떼돈을 벌었던 사람들 큰 비용을 절감한 사람들도 녹여야 되니까 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유명한 CEO 사례 아니면 너무 그렇게 하면 또 먼 얘기 되잖아. 내 일상에 또 적용하는 사례 뭐 이런 것들 넣느니라고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 그럼 형님이 이거 책을 집필하시면서 이 예상 독자들을 좀 머릿속으로 좀 그려가면서 책을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형님이 이거 책 쓰시면서 이런 분들은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좀 있을까요? 직장인들, 직장인들. 성인, 그리고 황혼도 필요해.
왜냐하면 이제 재취업, 재창업 또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평생교육. 그래서 나는 이거는 중고등학교용이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형이 썼던 책의 원고들 중에 일부는 국어 교과서, 장문 교과서, 경제 교과서 이런 데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네,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만 이 책의 내용은 중고등학교용으로 맞춰 쓴 게 아니야. 성인용으로 쓴 거야. 성인용으로.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을 위해서 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는 경영자들을 위해서 쓴 거라서 진짜 야 내가 진짜 일상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네. 이게 목표였어. 예를 하나 들어봐 줄까? 네. 대표적으로 요 근래 내가 여기저기서 물어보는 나한테 질문 많이 하는 게 물가는 요즘 천정부지로 많이 올라가는데 급여가 안 오른다. 또 반대로 CEO들 입장에서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데 직원들이 저희도 이제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다. 너무 물가가 올라서 자기도 얘네들 급여를 좀 어느 정도 올려줘야 그래야 사기 문제도 있는데 솔직히 회사가 아직까지 적자다. 그리고 아니면 회사가 적자로 전환됐다. 내가 가져가는 돈조차도 줄어들었다. 사실 편의점 사장들이 알바보다도 덜 가져가는 편의점도 있잖아. 이게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죽지 못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나중에 좋은 세상 오면 나도 월급으로 얼마 가져갈게 하는 마음으로 약간 의리로 버티고 뭐 또 평생 같이 갈 직원들이니까 이렇게 버티는 그 뭐 제조업 현장에 계신 분들도 사실 많아. 그렇죠. 자,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근원적인 원리라고 해야 되나? 어떤 맥락은 이해를 해야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원칙들이나 원리들을. 그래서 이 책에는 고정급과 성과급, 능률급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일단 앞에다 다 적어줬어. 원칙들. 자, 일단 원칙들 중에 너 하나 질문해 볼게. 같은 일을 하는데 네. 고정급 베이스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었을 때와 이거 능률급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능률급으로 바꾼다고 했었을 때 똑같은 과업을 달성했었을 때 어디가 더 월급을 많이 받아야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은 사장님들도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네. 이게 고정급으로 하면 또 이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하시고 이 인센티브로 한다고 하면은 또 너무 많이 또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제가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네. 정답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 사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애담 스미스의 핀 공장 같은 얘기도 있고 요즘 현대 자동차에 자동차 만드는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삼성전자 휴대폰 만드는 생산직 근로자 얘네들에게 경기가 안 좋을 때쯤 돼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원래 여기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0개씩 생산들 하셨는데 이 1000개 생산할 때 고정급을 얼마 가셨는데 우리 능률급제로 바꿔서 1000대를 역산해 봤더니 한 대당 생산했을 때 고정급으로 했었을 때 얼마 받아 가신 걸로 되어 있으니 그걸로 기준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합리적인 건지 근로자도 생산자도 또는 경영자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건지 모르겠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경제적 맥락을 좀 살펴봐야 돼. 우리가 경제학에서 중요한 게 위험을 누가 떠안느냐가 중요해. 그렇죠. 리스크를 누가 감수하냐. 그렇지. 자, 고정급제는 리스크를 사장이 다 감내. 네, 그렇죠. 근데 능률급제는 리스크를 누가 감당해? 직원하고 같이 감당하는 거죠.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어느 달은 외부에서 발주가 안 들어와. 휴대폰 몇만 대 주세요. 자동차 몇 대 수입해 가려고요. 이런 전화가 없어. 그러면 다 논 거 아니야. 그렇죠.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고정급으로 드리기로 했으니 그건 온전히 사장님이 전부 다 그렇죠. 발주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고정급제, 그러니까 뭐 광고 회사라고 하면 광고 수주가 이번 달에 10개가 들어왔는지, 광고 마케팅 의뢰가 5개가 들어왔는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도 카피라이터부터 해서 웹 디자이너부터 해서 얘네들에게 급여를 내가 다 줘야 되니 사장님이 그 리스크를 다 떠안아. 그런데 능률급제는 어떻게 된다? 5개 들어왔을 때, 10개 들어왔을 때, 15개 발주 들어왔을 때 그때마다 인센티브로 더 가져가고 안 들어왔으면 덜 가져오는 거잖아. 그러니 리스크를 일부 누가 가져가는 거다? 종업원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럼 통상적으로 어떤 달에는 발주가 하도 안 들어와서 내가 평소 고정급제로 가져갔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급여를 덜 받게 되는 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리스크를 근로자가 가져간다고. 그럼 리스크를 근로자가 가져갔으니 급여를 어떻게 하겠어? 급여를 좀 더 줘야지. 더 많이 가져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 만들었을 때 고정급제선 하나 만들었을 때 통상적으로 얼마를 지급한 선 비슷하게 책정이 고정급으로 돼 있는데 그때보다도 하나 만들었을 때 더 많은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그 과금이 청구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만 이게 합리적인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또 더 이유가 있어. 능률급제에서 이 근로자들이 성과를 잘 하려면 많이 내려면 회사의 도움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공에 겉에 색깔을 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색깔을 색깔 칠한 공을 하루에 100개 이상을 해야 내가 예전에 고정급제로 받았을 때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가져가거든. 근데 내가 이걸 하루에 100개 이상 칠할 공을 만들려면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면 회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공정의 애가 원활하게 나한테 해줘야 80개밖에 안 오면 나 아무리 100개를 만들고 싶어도 야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회사의 CEO가 앞 공정에 있는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더 뽑아주던지 아니면 걔네들이 작업하는 공구라든가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신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회사의 도움, 협조가 필요한데 회사가 그러지 못하면 CEO가 그런 경영 능력을 발현하지 못하면 나는 고정급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위험까지 다 감내하면서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아니 교수님 위험을 감내한다고 무조건 급여를 많이 줘야 되나요? 그렇죠. 1층 유리창 닦는 사람과 저 초고층 옥상에 매달려서 유리창 닦는 사람 누구 급여를 더 많이 줘야 됩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형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거 말씀해주신 거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이 좀 더 돈을 더 가져가야 된다는 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또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근데 이런 기본적인 맥락들, 뭐 이거 말고도 책에는 고려해야 될 여러 요소를 써놨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생각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야 능률급제면 네가 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가져가잖아 라고 하면서 고정급제랑 똑같은 룰 베이스로 능률 더 발휘해서 고정급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근로자들도 또 그럴 것 같네. 또 CEO도 진짜 그 착취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 자기 로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또 때로는 본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본능이든 본인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이든 간에 그게 그런데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접근을 여러 경제학 이론과 경제학자들 그리고 경제적인 맥락과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과학화해 놓은 맥락에서 사실 그게 아니고요. 능률급제가 동일 과업에서 더 많이 줘야 됩니다라는 걸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몇 가지 내용들로. 그렇죠. 아, 그러니까 고정급제 N방에서 시간당 얼마씩 책정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또 그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또 워킹하지 않을 때가 있어. 아니, 교수님 책 읽고 아니면 교수님 강연 읽고 보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고정급에 비해서 능률급제가 더 동일 과업에 대해서 더 높은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했는데 그런데 뭔가 워킹을 안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요. 이건 왜 그럽니까? 이것도 행동 경제학자들이 많은 부분을 또 검증을 해놓은 거야. 그건 뭐냐면
인센티브제로 바꿨을 때 그 인센티브가 역치 이상이 제공돼야 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또 가끔 외근 나가서 새로 고객들 발굴해봐. 근데 뭐 니네들 영업 베이스로 전부 다 성과급 지급하면 또 이거 내가 영업사원이다 해서 이 과업, 이 직장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고정급제로 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고객들과의 롱텀으로 릴레이션십 맺으면서 우리 고객 유치해봐. 좋은 선의로 고정급 베이스를 높여놓은 회사도 있었겠지. 근데 이걸 성과급으로 바꿨을 때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고 또 한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면 내가 그때마다 얼마 주겠다고 해서 고정급을 했더니 애들이 그냥 외근도 안 가고 늘상 있던 고객들만 만나고 오고 사실 신규 고객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잘 안 하길래 인센티브제로 바꿨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 이게 뭐냐. 바로 그게 역치 이상의 인센티브를 안 줬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우리 간간히 광고 들어오잖아. 네. 우리 광고 들어오는 걸 그 광고주를 네가 유치해 봐라. 그럼 내가 너한테 얼마 인센티브를 줄게 했는데 형님 고마워요. 그럼 얼마 인센티브 주실 건데요? 내가 광고 하나 계약 건당 10,000원. 10,000원. 부가세 별도야. 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너 속으로 뭐라고 하겠니? 벌써 저 한숨에 답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광고 하나 들어올 때마다 1,000만 원 줄게 했어. 이건 눈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지. 이건 달라지는 거지. 그럼 네 스스로 이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 어디 광고를 유치한다는 걸 어디에 올려야지만 이게 광고주들이 우리한테 연락이 올까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 데마다 제 유튜브에서 제가 진행하는 PD 하고 있는데 저희 유튜브에 광고 한번 하세요. 그럼 저희가 많이 잘해드리는데 이런 말 한마디라도 더 하고 다니는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많은 CEO들이 그 현장에서 특히 큰 CEO일수록 현장에서 영업사원이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는 현장의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대충 이 정도 더 줬으면 뭐 내가 돈 좀 쓴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말이야 요즘 이 뭐라고 하지 약해 빠져가지고 돈을 준다고 그래도 안 하네. 돈을 준다고 그래도 안 해요 요즘 애들은.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실제 현장에 가서 옆에서 자기가 지켜봤더니 우리 직원이 고객 하나 유치하려면 세상에 한 30번 만나야 되고 뭐 온갖 알랑방구도 껴야 되고 갈 때 비타오백 한 상자라도 사다 줘야 되고 본의 아닌 돈들도 지출이 많이 되더만 이거 뭐 내가 10만 원씩 더 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뭐 콧방귀 낄 일이었어. 뭐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업의 특수성 상황은 모른 채 그냥 인센티브로 전환해 줄 테니까 열심히들 해봐. 이게 잘 모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역치 이상의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써놨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가끔 사장이, 모든 사장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정말 모든 사장들이 너무 바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사회생활에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건데, 사장님께 지난번에 보고 드렸잖아. 하고 한 2주 지나서 누구 있잖아요. 어느 대표님이요. 저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는데요. 딱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 일만 하지만 그렇죠. 사장 입장에선 사장 일이 따로 또 엄청나게 많고 또 대외 네트워크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많고 회사 내부 일도 많을 거 아니야. 다른 부서 일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김성근 대표가요. 이렇게 하자는데요. 하면 김성근 대표는 누구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한 달에 명함 교환하는 사람도 몇백 명일 텐데 그렇죠. 그걸 다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냐고. 그리고 그때 했던 내용이 뭔지도 기억도 가물가물해. 그럼 그 리뷰를 해줘야 돼. 근데 리뷰를 길게 하면 또 뭐 하다가 보단 말이야. 스킵이야. 대충.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장이 딴소리 하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장에게 내 상황을 잘 이해시키는 것도 내가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갖게 되는 방법이에요. 사장 탓만 하지 말고 사장이 우리 상황을 모르나 보다. 저 미친놈 우리가 이런 일 하는데 이거 가지고 5만 원 준댄다. 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장님 저희가 하는 일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고객 하나를 발굴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메일을 하루에 100통씩 씁니다. 자, 그러면 한 3일에 한 명이 연락 와요. 그럼 그 사람하고 전화를 저희가 길게 한 30분씩이 통상적인 통화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정리한 거 봐봐. 보셨죠? 자, 3달치 한 번 평균 내봤는데 27분 30초 정도 통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날짜를 잡아요. 그럼 저희는 아유, 회사에서 교통비 지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타고 갑니다. 그래서 지하철 가죠. 가서 명함 주고 인사 나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PPT 하고 하면 하루에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한 2시간이에요. 하면서 뭐 설명을 쭉 하면 아, 이런 거였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걸 안 하면 이제 몰라서 서로 그런 게 있다고. 자,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 사장님이요, 우리 사장은 믿을 놈이 아니에요. 이런 소리가 많아. 근데 그것도 사장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장이 분명 지나가는 말이든 솔직히 자기가 했던 말도 까먹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잘 되면 내가 성과급 쫙 한번 쏠게 했는데 깜빡한 거야. 그리고 성과급을 자기가 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잖아. 네, 그렇죠. 주먹구구식의 회사면 인사팀이 따로 없는 데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애들이 볼멘 표정으로 있어. 어느 날 회식을 했는데 야, 니네 요즘 사기가 왜 이러냐? 그때 갑자기 그때 회식 2차에서 술 왕창 먹고 사실 저희가 사기가 떨어진 이유가요. 저희가 저희도 9차에서 이런 얘기 해드리기가 그런데 아, 그때 사실 우리 그 K사랑 그 수주하면 뭐 하나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 사실 조금은 기대했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 또 K사는 작은 건도 아니었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쐈잖아. 언제 쏘셨어요? 주진한데 성과가 안 좋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지? 그런데 이걸 소통을 안 하면 그리고 또 나쁜 사장도 있어. 실제 쏜다 말만 해놓고 안 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 어느 순간인간 회사 사장이 야, 내가 쏠게 하는 말이 양치기 소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는 역치도 필요하고 신뢰감도 필요하고 신뢰가 중요하죠. 또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인센티브를 정례적으로 줄 것이냐, 일리걸하게 불규칙적으로 줄 것이냐, 어떤 인센티브는 정례적으로 주고 어떤 거는 어느 시점에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게 다 다르고 이게 또 업종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또 그런 특수성이 있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책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래서 예전에 이게 저 한 사람의 개똥 철학으로 녹여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크로스로 체크했던 예전 그 포드 자동차의 인센티브 제도부터 최근에 3M은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주고 있으며 또 스타트업은 어떻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있는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도 우리 일상에 녹여놨고 저 끝에 있는 GDP나 물가지수 같은 거는 또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내가 일상에 그냥 바짝 붙여놓은 책이야. 뭐 제가 뭐 제 책을 가지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 같아 좀 이상합니다만 이 출판사가 또 시켜서 꼭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자화자찬하는 시간이에요. 마음껏 자화자찬 해주세요. 출판사들을 또 옆에서 또 챙기는 분들이 다 고생하셨는데 저도 저자로서 또 뛰어다녀야 되는데 제 채널 뻔히 있는데 홍보도 안 하면 또 죄송할 것 같아서 한 편을 했습니다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일상에서 저보다 더 바짝 붙여서 이 경제학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학 사용 설명서를 쓴 책은 저는 국내에 없다. 예,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저도 조그만 회사도 운영하고 하니까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그래야 또 사무실도 비용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쓰니까 하긴 하지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일은 저술활동이에요. 저술활동. 제 나이에 지금 한 책 10권 가까이, 이거 저 혼자 쓴 거예요. 공부한 거는 더 많고요. 뭐 수험서 쓰거나 뭐 이런 금융 뭐 교재 쓴 건 더 많고요. 근데 그거 빼고 그냥 이런 일반적인 단행본 쓴 거는 뭐 이렇게 제 나이 때 학자들 중에서 저보다 많이 쓴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저는 집필 활동을 원래는 제일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간간히 국정교과서에 반영되고 그러면 저한테도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하여튼 책 쓰는 걸 누구보다 애정어리게 하는 작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진짜 꾹꾹 눌러서 쓰니까요. 관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